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24 조선의 통치체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좀 많은 편인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요. 요 승정원, 왕명을 출납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승정원하고 그 다음에 3사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정원은 은대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였다. 그 다음에 3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인데 사헌부는 주로 감찰, 사관원은 간쟁, 그리고 홍문관은 학술을 담당을 했어요. 근데 사헌부와 사관원 둘을 우리가 양사라고 부르고 요거는 서경권이라 그래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모두 셋을 합쳐서 3사라 그래가지고 이건 언론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팔도에 관찰사가 파견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목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향리들이 지방의 실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지방행정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향촌의 자치기구인 유향소가 있었어요. 유향소는 여기 유향소의 두목인 좌수와 부두목인 별감 요 둘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끝나고 포인트를 지금 봐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끝나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기본서 105페이지 보시면 중앙정치 조직이 쫙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선의 행정을 다 도맡아 하는 거는 의정부와 육조입니다. 의정부는 뭐냐면 여기에 재상들이 있어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육조를 두는데 2호 예병 형공 6개의 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두머리들을 판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뭐 2조 판서의 자제니 무슨 병조 판서라더니 다 나오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에 있는 6조의 우두머리들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우두머리들은 현재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관이랑 같아요. 장관.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대통령이 왕이라고 치자. 자, 이 왕이라고 쳐요. 그 밑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18개의 부가 있잖아요. 뭐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뭐 이렇게 다 있죠.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게 요 의정부고 2호 예병 형공, 2조, 호조, 예조 얘네들이 다 여기 있는 지금 각 부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관이 뭐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이런 애들이 여기 2조 판서, 호조 판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얘네들은 뭐예요? 나머지 승정원, 의군부, 사헌부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국무총리 밑에 산하에 속한 게 아니라 독립된 기관들이에요. 이 독립된 기관 얘네들 가령 여기 승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비서실에 해당됩니다. 다 여기 따로 있는 거.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가 아니라 따로 독립된 기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 자, 그러면 오늘 저하고 같이 여기 나오는 거를 한 번 다 보기는 볼 텐데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찍어 드릴 테니까 외우는 거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보기는 다 보는데 그러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왕권을 견제하는 요 3사 있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은 세세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는 요 승정원과 의금부 중에 특히 승정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는 요 3사하고 승정원이 제일 잘 나와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훑어볼게요. 먼저 요 1번은 의정부와 육조, 승정원, 의금부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요렇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의정부는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의정부는 3정승이 모여 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있죠? 근데 영의정이 제일 높으니까 책임관은 영의정이고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래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그렇구나. 최고구나. 여기가 최고 높구나. 그죠? 그 다음에 6조의 책임관은 판서라 그랬죠? 현대로 치면 요거는 장관. 그래서 이제 2조부터 공조까지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우지 말라고. 그냥 한번 보라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저랑 어떤 일을 하는지만 보자고요. 2조는 그냥 인사를 담당해요. 그리고 호조는
조세를 걷고 예조는 교육이나 외교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병조는 여기 병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군사하고 관련돼 있고 형벌을 맡은 게 형조고 건설, 공사를 하니까 공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면 되는데 이제 승정원은 알아야 돼요. 승정원은 이 이름이 승정원의 승자가 요게 받들 승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받들어서 출납, 그걸 전달하는 거야. 이 다른 신하들한테. 그래서 밑줄 왕명을 출납하는 왕의 비서기구가 승정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비서기구의 장, 현대로 치면 비서실장은 도승지라고 하겠죠. 도승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도승지는 드라마 보면 왕 옆에 내시 말고 내시도 아닌데 이게 어떤 벼슬아치가 쫓아다녀요. 왕을. 그 사람이 도승지예요. 도승지. 비서실장이야. 그리고 요거 밑줄 은대라고도 합니다. 은대. 이게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 그래서 요거 은대, 은근히 잘 나오는 은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승정원을 은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승자가 들어가는 게 고려에도 있었어요. 고려에도 이런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를 뭐라 그러더라? 승선이라고 기억나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요거에 자, 우리 고려 시대에 중추원에 추밀과 승선이 있었죠. 그래서 이 승자가 같은 승자예요. 이게 들어가면 왕명을 받들어가지고 출납하는 걸 하는데 요거 잘 기억 안 나시면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68페이지에 가보세요. 그래서 이 중추원에 요 승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은대라고 하냐면 사실 이 중추원이 송나라의 추밀원을 따라한 게 중추원이에요. 근데 이 송나라의 추밀원 밑에 은대사라는 지금 승성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은대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승선이 사실 요 은대사에서 따온 거라서 요거를 은대라고도 했어. 근데 이게 계속 전해져가지고 조선시대에도 요 승정원을 은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이거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는데, 이 은대라는 말이 시험에 잘 나와가지고, 그냥 더 기억하시라고 요거까지 그냥 유래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은대. 승정원은 은근히 잘 나오는 은대. 알아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의금부는, 책임관을 판사라고 하는데, 승정원보다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는 국왕 직속의 특별 사법기구예요. 사법기구. 그래가지고 자 이건 밑줄 보세요. 반역죄, 강상죄 등 중죄인은 심판을 받아요. 강상죄는 뭐냐면은 반역죄는 알죠. 반역죄는 그야말로 나라를 뒤엎어서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게 반역죄니까 무시무시하게 큰 죄잖아요. 강상죄는 조선이 신분사회인데 신분사회 양반이 지배층인데 이 밑에 것들 천민이라던가 아니면은 요 상민들이 신분 질서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요 강상죄예요. 상당히 큰 죄죠. 그래가지고 드라마에서도 맨날 역모를 했다 그러면은 다들 어디로 가자 그러면 의금부로 압송해라 그래요. 역모의 죄를 지었으니 의금부로 압송해. 반역죄 지으면. 그래가지고 왕 직속 특별사법기구 맨날 고문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죠. 그게 바로 의금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금부는 왕 직속의 특별사법기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역죄나 강상죄 같은 중죄인에 심판했다라는 거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사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을 3사라고 합니다. 근데 고려의 3사랑은 다르죠.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 각각의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 얘네들의 주된 업무가 사실은 사헌부는 관리를 감찰하고 감시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감사원이나 검찰 정도 되겠죠. 그죠? 풍속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사관원은 주로 하는 일이 간쟁입니다. 간쟁이 뭐냐면 전하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그 임금이 택도 없는 소리 하면 뭐 말리는 역할을 하는 그 간쟁이에요.
그 다음에 논박은 일종의 왕이 좀 명령이 너무 이상하면 여기에 대한 논박을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고려의 봉박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은 학문을 넓힌다는 거예요. 학문을 더 넓힌다는 이거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주로 학술 그리고 정책 자문이라던가 궁중 도서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요게 사실은 얘네들의 메인 업무인데 이 셋의 공통적인 업무가 뭐였냐면 언론이에요. 언론. 그래서 이 3사는 뭐를 담당하고 있냐면 언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살펴보는 언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요 셋이. 그러니까 요게 얘네 셋의 공통적인 임무였고 그 다음에 홍문관은 나중에 성종 때 생겼죠. 그래서 애초에 사원부가 있었고 사관원은 요 사관원도 우리 핵심 주제 23에서 요거 낭사가 태종 때 분리돼서 사관원으로 독립된 낭사가 사관원으로 독립됐잖아요. 태종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요 사원부와 사관원 둘을 양사라고도 하는데 이 둘은 공통적인 게 서로 서경이에요. 서경. 서경이 뭡니까? 요거 고려 시대에서도 있었죠. 서경이 하급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권 뭐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사원부와 사관원은 요 서경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려 시대 때 왕권을 견제하는 대간 제도가 있었죠. 대간 제도가 서경, 간쟁, 그 다음에 봉박 이 세 개가 있었잖아요. 조선시대도 똑같네. 서경권 행사하지. 간쟁은 사관원에서 하지. 그러니까 서경권은 양사에서 하고 간쟁은 사관원에서 하고 봉박도 요 논박 사관원에서 논박하니까 이런 대간 제도가 어디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거예요. 요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사가 하는 애초에 얘네들의 업무를 알고 공통적인 게 뭔지를 알아야 돼. 일단 사원부 얘네들은 고려로 치면은 어사대 정도 되는 겁니다. 어사대. 그래가지고 감찰하는 감찰 그리고 풍속을 교정한다. 얘 메인 업무가 이겁니다. 어사대. 자, 그 다음에 사관원은 여기 간쟁하는 게 원래 얘네들 간쟁하고 논박하고 왕이 뭐 잘못하려 그러면 바로 잡아주는 게 메인 업무예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학문하고 관련돼 있는 거 학술. 그 다음에 국왕이 무슨 정책 같은 거를 물어보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막 책 같은 거 뒤져보면서 아 이거는 뭐 안 되겠는데요. 뭐 그렇게 정책 자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궁중 도서를 관리합니다. 궁중 도서를 관리해요.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셋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는 언론. 그죠? 그 다음에 사원부하고 사관원 양사에서 하는 건 서경. 홍문관에선 그리고 한 번 나왔지만 경연도 주관하죠. 경연 주관. 요거는 왕이랑 신하들이랑 서로 모여가지고 막 토론하고 그러는 거. 자, 그래가지고 요 내용들 요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 각각의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얘네들의 특징을 잡아놓고 공통적으로 하는 거 요거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에 있는 우두머리들, 책임관들. 근데 요거는 외우기 쉬워. 왜냐면 사헌부니까 대사헌이죠. 사간원이니까 대사간.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그죠? 대제홍이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학술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제학이라고 부릅니다.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3사는 자세하게 잘 알아놔야 돼. 제가 오늘은 딱 봐서 수험생들이 이거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는 거는 저하고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제가 외우라고 한 건 외워야 돼요. 3사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3사는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 그래서 이제 언론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활동을 하는데 관리와 사대부의 여론을 이끄는 언론 기능을 수행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양사의 서경권 행사, 양사는 서경권을 행사했다.
요게 오품 이하의 관원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령 제정 시 양사의 관리인 대간이 행사하는 동의권, 요거 서경권은 동의권. 고려에 다 있던 대간 제도가 여기 다 흡수돼서 들어왔어요. 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요게 3사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 자, 106페이지. 그냥 이거는 춘추관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춘추관이 먼저 춘추관부터 볼게요. 춘추관이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홍문관은 궁중도서를 관리하잖아요. 근데 춘추관이 얘네들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춘추관. 자, 그래서 이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선 왕조실록 거기에도 한 번 더 등장할 거예요. 춘추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고 보관하는 데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관은 뭐 수창관인데 몰라도 되고, 한성부 판윤도 몰라도 돼. 근데 이왕 한번 봤으면 한성부 판윤 같은 거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기억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성부는 그냥 서울시청, 서울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도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게 한성부였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은 유학을 가르친 최고 교육기관, 국립대학이죠. 국립대학. 그러니까 우리 사실 고려의 국자감이 공민왕 때 성균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기억하기 쉬워요. 요 체인관 하나 좀 대사성, 이름 기억하기 쉽잖아요. 성균관이니까 대사성, 그죠? 오케이. 요 정도. 중앙행정조직은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위로, 요 앞 페이지 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봤지만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는 대충 봤죠, 대충. 그나마 춘추관은 사서를 편찬하고 관리하는 거, 그죠? 그리고 성균관은 대학, 요거는 서울시청에 가까운데 요건 다 알아야 돼요. 요거 3사하고 그 다음에 승정원 제가 은대까지 알려드렸어요. 은대라고도 부른다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면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는 지방행정조직을 보자고요. 지방행정조직은 고려가 5도 양계였었죠. 근데 조선은 그냥 8도로 나뉜다. 이것도 태종이 한 건데 전국을 8도로 나눴어요. 전국을 8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가명을 두고 관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가명을 두고 감찰사를 파견해서 관찰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명에 있으니까 감사라 그래요. 감사라고도 불렀어요. 감사. 요게 벼슬아치라는 뜻인데 가명에 있는 벼슬아치 관찰사 감사. 그래서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관두라 뭐 그런 말 있죠. 그게 바로 이 관찰사입니다. 그리고 이 8도에는 이 도에는 관찰사를 둬요. 그러면 현재로 치면은 도지사 정도 되는 거예요. 도지사. 그리고 그 밑에 부목 군 현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8도 아래 행정구역으로 인구수와 고을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330개의 부목 군현을 두어서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수령을 파견했어. 그러면 부목 군현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 도가 있으면 요 도 밑에 군 아니면 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군이나 구 밑으로는 읍, 면, 동, 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 다 행정구역이에요. 행정구역. 그래가지고 여기에 수령을 파견합니다. 수령은 부에는 부윤 부사, 목에는 목사, 그 다음에 군은 군수. 군수는 지금도 군수라 그래요. 현은 현령, 현감이라고도 불렀는데 다 파견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려 시대는 이런 수령들을 다 파견 못 했었죠. 그래가지고 주현이 있었고 속현이 있었습니다. 속현은 이런 수령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호족들이었던 향리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었죠. 근데 조선은 왕권이 고려보다는 훨씬 셌기 때문에 이런 수령들을 다 파견을 했습니다. 다 파견을 했어.
그리고 고려시대에 세금 많이 냈던 향소 부국은 소멸됐습니다. 없앴어요. 폐지됐고, 그 다음에 얘네를 다 군현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관찰사가 나오는데, 이제 요 내용이 요 밑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 수령들 있죠. 요 수령들, 방금 부, 목, 군, 현에 파견된 수령들인 부윤, 목사, 군수, 현령, 얘네들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게 이 팔도에 파견됐던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그래서 이 관찰사는 감찰권,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을 다 갖고 얘네 넷을 이렇게 지휘 감독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방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요 향리들, 향리. 근데 이 향리는 지휘가 고려의 향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 한번 계속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사를 보자고요. 관찰사는 감사, 아까 감사는 그 가명에 있어가지고 가명의 벼슬아치, 감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방백이라고도 불렸는데 방백은 뭐냐면 이 백자가 이 백자입니다. 이 백자. 요 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큰아버지를 부를 때 삼촌은 숙부님 이렇게 부르고 큰아버지는 백부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맛 제일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방은 지방의 방자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제일 높은 게 관찰사 아닙니까? 그래서 방백이라고도 불렀어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시험에 나와. 은대보다는 덜 나오지만 감사하고 방백도 가끔가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팔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각 도의 가명에 머무르면서 수령을, 자 보세요. 이 포인트는 수령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들이 관찰사입니다. 관찰사. 그리고 수령은 모든, 자 이것도 중요한 건 모든이죠. 모든 부목 군현에 수령이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의 권한을 행사했는데 수령 칠사라 그래서 농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진흥하고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령들이 해야 될 7가지 업무들이 있죠. 치안, 농업, 교육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수령들이 하게끔 한 거예요. 요거. 그래서 수령들의 업무는 이 수령 칠사를 잘 해야 돼. 관찰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수령들이 잘하고 있나 감시하는 거야. 그죠? 요게 관찰사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107페이지 향리. 향리는 고려의 향리하고 조선의 향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왜냐면 고려 시대 때 향리는 중소호족이면서 이 향리들이 지방관, 즉 수령이 파견이 안 되는 자기가 그런 속군, 속형 같은 데선 자기들이 수령의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되게 셌었다고. 근데 이 향리들이 고려 말이 되면은 신진사대부가 돼서 벼슬길에 나가면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얘네들은 이제 양반이 되는 거죠. 그야말로 벼슬도 없고. 이런 신진사대부, 옛날에 호족이었던 이런 신진사대부의 가족들, 양반 가족들을 우리가 사족이라 그래요. 사대부의 친족, 사대부의 혈족.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족은 지방의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향리가 이렇게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으면 양반 가문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게 되는데, 반면에 이 향리들 중에서도 벼슬길도 못 나가고 더 규모도 되게 작은 이런 호족들 있죠. 그런 호족들은 그냥 어떻게 지방에 계속 남아서 그 지위가 아전급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전급으로. 그러면 고려의 향리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요건 지금 세습이 되는 거예요. 고려의 향리는 수령 거의 수령이래 가지고 여봐라, 일로 와라,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의 향리는 수령이 와가지고 이방하면 예의 하면서 달려가는 그 간사한 그 TV에 나오는 그 모습 있죠. 그렇게 이렇게 지위가 낮아지게 된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족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사족들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예전 고려의 요 호족에서 신진사대부가 돼가지고 양반이 된 그러니까 예전부터 잘 살던 애들은 계속 잘 사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수령의 권한은 강화가 되었으나 향리는 육방 동그라미 6조가 아니에요. 아까 6조는 의정부 밑에 2조 형조 걔네가 6조고 향리는 2방 호방 6방입니다. 조직을 갖춰서 자, 밑줄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한 게 향리였어요. 그리고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화됐습니다. 그리고 향리는 중인층을 형성하고 자, 요것도 밑줄 향리가 그냥 다 똑같은 계급이 있는 게 아니라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 딸딸 외울 필요는 없고 호장, 기관, 특히 요 호장은 우리가 앞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호장 하나만 외우고 이게 향리가 몇 개로 나뉘는구나 요 정도만 딱 기억을 하세요. 자, 호장은 어디서 봤냐면 우리 고려 때 사신관제도 있죠. 사신관제도일 때 이 사신관이 그 호족들 중에 부호장 이하를 임명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호장보다 높은 게 호장이야. 그러니까 향리도 일종의 그러니까 고려 시대의 호족 중에서 제일 좀 급이 떨어진 걸로 격화가 됐지만 그래도 제일 높은 거는 호장으로 치고 나머지는 그냥 기관, 장교, 통인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4개를 다 외우면 힘드니까 요 호장 하나라도 외워주시고 호장, 기관, 장교, 통인 요걸로 분류가 됐구나 어떤 분류가 됐구나 요거를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이게 잘 안 외워질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라도 외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봤을 때 이게 이거 향리 건데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상피제와 임기제가 있는데 상피제는 이겁니다. 만약에 어떤 수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울산 출신이에요. 그러면 수령 이 사람 고향이 울산이면 울산에 수령을 못하게 해놨어. 아니면 관찰사 자기 고향에 가서 관찰사를 못하거나 자기 고향에 가서 수령을 못하게 만든 게 상피제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권력의 집중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출신 지역의 지방관을 임명하지 않고 친인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상피제예요. 그리고 임기제는 관찰사는 1년이고 수령은 5년의 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향리는 거기 평생 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요 그림 요 관찰사가 부목, 군현의 각각의 수령들 얘네들 다 합쳐서 수령이라 그러는데 수령들을 지금 지휘 감독하고 있죠. 그래서 지방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아까 그 지위가 격화됐던 요 향리들이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다 담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관찰사는 1년 하죠. 그리고 부목, 군현의 요 수령들은 5년이 임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세습이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현령들이 5년 있다가 얘네들은 떠나가는 애들이고 얘네들은 거기 계속 있죠. 계속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런 수령들과 요 아전들 사이에 이런 틈을 메워주기 위해서 아까 누가 나서는 거야? 사족들이 나서는 겁니다. 거기 지방 양반들 있죠? 자, 그러면 요 지방 양반인 사족들도 여기에 평생 살죠. 그리고 향리들도 여기 평생 살지 않습니까? 근데 수령만 임기가 5년이에요. 그러면 요 향리는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수령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을 속이고 얘가 비리를 저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지방 양반인 사족이 유향소라는 곳에서 요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합니다. 그게 유향소예요. 유향소. 자, 보세요. 요 지방 양반들이 유향소에서 향리를 감찰하고, 그죠? 수령을 보좌하는 곳이 뭐다? 유향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향소가 올바로 또 수령을 잘 보좌하고 향리를 잘 감찰을 하고 있나? 라고 살펴보는 게 바로 요 경제소예요. 경제소는 한양, 중앙에 있어요. 중앙.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뭐 가령 울산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울산 출신의 고위 관리가 요 경제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유향소에
좌수와 별감들이 누구냐면은 유향소 그 사족들, 지방 양반들 중에 우두머리가 좌수고 부두목이 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뭐 뽑는다던가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바로 경제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보자고요. 유향소, 좌수와 별감, 별표. 시험에는 유향소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보다도 요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고 운영했다가 잘 나와. 아까 좌수가 유향소의 두목이고 별감이 그 지방 양반의 부두목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요 유향소가 하는 일은 향촌의 자치기구. 그러니까 얘네들은 자치기구죠. 그 지방 양반들이 유향소에서 그냥 자치적으로 일을 하니까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어요. 요거. 그리고 경제소는 그 지방 출신의 중앙고관을 출신 지역의 유향소 책임자로 임명해서 경제소를 통해서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는 데가 바로 요 경제소입니다. 경제소. 자, 근데 이 유향소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당연히 부작용이 있었을 겁니다. 왜? 왜냐면 자, 근데 이상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여기 수령들하고 유향소하고 서로 마찰이 심했습니다. 왜냐면 조선 초기에 수령을 파견하고 이건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고 유향소는 여기 터줏대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막 또 기싸움하고 막 말도 잘 안 듣고 그랬어요. 유향소의 양반들이. 그러니까 태종은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왜냐면 수령은 왕이 파견한 관리인데 이 수령의 얘기를 안 듣는다는 건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권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태종은 아예 유향소 제도를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세종 때 다시 유향소가 되살아났어요. 그런데 또 언제 폐지가 되냐면 세조 때 그 함길도에 이시해가 있었는데 이 이시해가 여기 토착 세력인데 파견된 관찰사를 살해하고 난을 일으킵니다. 그때 얘가 토착 세력이라 그랬죠. 요 유향소 얘네들도 토착 세력이잖아요. 이시해를 도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조가 열받아가지고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면서 애초부터 없애고 싶었는데 요 유향소를 그때 폐지를 해버려요. 물론 다시 살아나긴 했습니다. 근데 요 이시해의 난과 유향소를 제가 앞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왜? 지금 하려고. 이제 유향소를 알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쏙쏙 들어오겠죠? 자, 우리 기본서 103페이지 펴보세요. 기본서 103페이지에 보면 거기 4번 세조의 2번 왕권 강화 정책에서 쌍과로 3번의 유향소 폐지 있죠? 봐봐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경도 토착 세력인 이시해의 난을 진압하고 유향소가 이시해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유향소를 폐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유향소에서 시험 잘 나오는 거 체크하고 가자고요. 요 좌수와 별감을 선발하여 운영하였다. 누가 선발했냐면 요 경제소의 고위 관리 있죠? 요 경제소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임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 양반끼리 선출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유향소의 기능, 향촌의 자치기구로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찰했다.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경제소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결국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고려의 사신관 제도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사신관 제도에서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 볼게요. 군사제도부터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저랑 한번 같이 기본서나 읽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중앙군은 우리 고려에서는 2군 6위였죠. 근데 중앙군은 5위입니다. 5위로 구성돼서 궁궐과 수도의 방어를 담당했는데 뭐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냥 이런 이름이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게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요게 더 중요해요. 5위가 5군형 체제로 전환됐다. 지금은 이제 나중에 뒤에 배울 거니까 요거 미리 봐두시고 5군형 체제로 전환됐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방군은 요것도 그냥 참고예요. 영진군 체제에서 진관 체제로, 세조 때 진관 체제로 바뀌었는데 영진군 체제는 국경 지역의 군사를 몰아주는 거고 진관 체제는 지역 단위의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진군 체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국경 여기 있죠. 여기다가 군사들을 다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일본 놈도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데다 다 군사를 몰아서 국경에다가 배치를 시키는 게 영진군 체제고, 진관 체제는 지역적으로 군사들을 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요거 별거 아니죠? 그냥 참고로 보세요. 아, 요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중앙군과 지방군 외에 잡색군이라는 게 있었는데, 서리, 전직관리, 잡학인, 신량, 역천인, 노비 등으로 구성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원래 군대에 갈 애들이 아닌데 유사시가 되면 얘네들도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는 전쟁에 동원되는 일종의 예비군을 잡색군이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세요. 108페이지. 자, 관리 등용 제도도 시험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일단 관리 등용 제도는 제일 중요했던 게 과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음서. 고려 시대에 음서 있었죠. 그 음서도 조선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천거, 추천을 통해서 선발이 됐는데, 과거 응시 자격은 노비와 같은 천민을 제외하고는 다 과거를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과의 경우, 이따가 문과 배울 건데, 문과의 경우에는 탐관오리의 아들이라던가 요거 재간 여자의 아들과 손자, 재간 여자의 아들, 그리고 서얼이 뭐예요? 이게 첩의 자식들이죠. 에게는 응시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재간 여자의 아들도 과거를 볼 수 있었던 게 고려였죠. 여성의 지위가 높았잖아요, 그만큼.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음서의 혜택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크게 줄었는데, 왜냐하면 음서 제도가 고려에서는 5품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외가 식구들 뭐 사위까지 다 됐었죠. 근데 조선은 그런 게 없었어요. 2품 이상만. 그리고 고위직으로 나가는 것도 다 제한을 했습니다. 음서로 들어오면. 그리고 고려 때는 음서로 들어오면 그걸 자랑스럽게 오히려 생각했는데, 조선에는 무능하다, 백으로 들어왔네 이러면서 오히려 요거를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혜택이 많이 줄었어요. 자, 실시 시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식년시, 증광시, 알성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정기적으로 실시된 거고, 이게 정기 시험이에요. 증광시는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거고, 알성시는 뭐냐면 요것도 그냥 부정기적인 시험인데, 국왕이 성균관에 이게 배아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누구 만나면 성현을 만나는 거예요. 성현이 여기서 공자인데, 성균관에 보면은 공자의 신위를 모셔놨습니다. 거기에 근데 이제 절하면서 술 한잔 따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균관 문표 제례시에 이때 부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봤으면 됐죠. 오케이. 뭐 외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거 제도는 크게 문과와 묵과 잡과가 있어요. 고려 시대에 비해서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고려 시대에 있었던 승과가 없어졌네. 승과가 없어지고 묵과가 생겼잖아요. 고려 시대에 묵과가 없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문과를 볼게요. 문과는 3년마다 시행이 됐는데, 유교 경전 시험인 생원시하고 문학 시험인 글짓기죠. 여기 글을 막 짓는 거, 진사시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합격하면은 생원이나 진사, 김생원, 김진사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속과에 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과 급제자는 이제 성균과가 아니라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대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과를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대과에 합격을 하면 이제 정말로 벼슬길에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먼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죠. 그래서 과거를 쳐서 이제 벼슬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대과에 합격을 해야 돼. 근데 이 대과는 지금 초시, 복시, 전시 세 개를 스트레이트로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합격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대과를 보려는 자격을 얻으려면 먼저 속과에 합격을 해야 돼.
소과에 합격을 해야지 대과를 볼 수 있는데 소과에 합격한 사람은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대과를 볼 수도 있고 소과에 합격한 다음에 대학인 성균관에 가가지고 성균관에 입학을 할 자격도 주어져요. 만약에 소과에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니까 성균관에 입학해서 출제위원들, 그러니까 성균관에 가리키는 그 교수들이 다 출제위원일 거 아니에요. 대과 출제위원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게 대과에 급제하는 게 훨씬 수월했겠죠. 그러니까 소과에 급제하면 대과를 곧바로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과 급제자는 성균관 입학을 해가지고 더 쉽게 대과를 좀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대과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뭐 100패를 지급하고 대과에 합격하면은 초시, 복시, 전시를 순서대로 다 진행을 하고 합격하면은 홍패를 지급했다. 뭐 그냥 알아두세요. 참고로. 아니 근데 이걸 보고 뭐 이걸 난 반드시 외워야겠다.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스토리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됐어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다고 이런 거 억지로. 자, 무과는 여기는 무신선발에서 시험으로 급제시 홍패를 지급하고 문과같이 초시, 복시, 전시의 순서대로 진행했다. 오케이. 그리고 잡과는 어떤 기술직 있죠. 기술직. 역과 의과, 역과는 역관들, 통역사들 뽑는 거, 의과는 의사, 기술관 선발을 위한 시험으로 주로 중인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수한 제한이 없으면 다 양인들도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양인들이 주로 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공부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합격하기가 불가했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보게 해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관리 등용 제도가 음서제도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혜택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위관리 2품 이상 자제, 고려는 5품 이상이었죠. 자제가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던 제도인데 또 고려시대는 그 외가, 사위 그쪽도 다 됐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2품 이상. 그리고 음서의 혜택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크게 줄어서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관으로, 그러니까 음서를 가지고는 고위직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고려는 가능했는데 그 다음에 취재는 간단한 시험을 쳐서 하급 관리가 되는 거고 천거는 추천으로 가는 겁니다. 추천으로. 아, 그냥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세요. 109페이지. 교통제도와 통신제도. 교통제도는 자, 좋은 제도. 요거 고려시대 때 봤었죠. 각 창고에다가 그 조세를 거둔 쌀 같은 거를 다 모아서 물길로 선박을 통해서 한양으로 옮기는 거. 고려 때는 좋은 제도의 개경으로 옮겼지만 조선에서는 한양으로 옮기겠죠. 그래서 한양의 창고를 경창이라고 그랬어요. 경창으로 운반하는 제도. 그 다음에 여권제도는 관리들한테 말과 숙소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말을 빌려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요 밑에서 배울 요 파발 있죠. 공문서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요 파발 제도를 말을 타고 가면서 요 역에서 말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여권 제도, 파발 제도고요. 그 다음에 봉수 제도는 봉화를 올리는 거예요. 봉화. 그래서 봉수 제도는 여기 산꼭대기에서 연기를 막 피워서 이렇게 신호를 하는 겁니다. 횃불이나 이런 걸 튀어. 그냥 봐두세요. 참고로 봐두세요. 자, 이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합시다. 승정원, 은대라고도 불렀죠. 그죠? 왕명출납의 기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장이 도승지였죠.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그 다음에 홍문관은 대제학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에 책임자들이 사헌부는 감찰, 사간원은 간쟁, 전하 아니되옵니다. 그 다음에 홍문관은 학술, 경연을 주관했죠. 그죠? 요 둘을 양사라 그래서 서경권을 행사했어요. 사헌부하고 사관원. 요거는 하급 관리들에 대한 동의권, 어떤 정책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사, 요 언론, 요 셋이 언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관찰사, 임기가 1년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령, 관찰사는 수령을
통제를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향리가 지방의 실무 행정을 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유향소 좌수와 별감을 선발했다. 시험에 이게 제일 잘. 이따가 이제 우리 기출 문제 풀면서 알게 될 겁니다. 향촌 자치 기구였죠. 자, 그럼 이 내용들은 이제 좀 기억하고 이제 기출 문제 풀러 가자고요.